카리스마 있고 강해요. 근데 이제 그거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그러는 편이죠. 탤런트 배우 그걸 한 6, 7개월 했었어요. 뭐 안녕 프란체스카라는 시트콤에서 그랬구나 수나 또 하여튼 좀 약간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손해보고 그리고 편안한 어떤 느낌의 연기를 해서 많은 팬들이 저를 보면 좋아해요. 쪽빛 하늘하고 강진의 어떤 푸른 바다하고 주위의 산하고 초록빛 그런 색깔이 아마 고려 청자의 어떤 피치색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많이 보고 자라서 디자인할 때 어떤 깊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DNA가 어떤 강진에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였어요. 70년대. 막 새마을운동해서 이제 좀 살라고 할 때 유니폼도 벗고 교복도 벗고 해서 옷이 많이 필요하는데 남성복의 디자이너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남성복, 여성복 다 했지만 여성복은 이미 이게 선배들도 있고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남성복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유럽의 멋쟁이 어떤 남자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선두에 있는 거예요. 개척자시니까 그만큼 참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은 디자이너 하면은 사람들이 연예인 비슷하게 봐요. 아, 좋은 직업이다. 뭐 화려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30년 전에 제가 명함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을 가면은 남자가 디자이너네, 특이하네 라고 할 때였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그 분야의 1인자가 되지 이미 남이 다 교통정리해놓고 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뭐 숟가락 하나만 노는 것처럼 편하게 일하는 거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선택이 옳았구나 라는 걸 제일 처음 느꼈던 때가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을 약 4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4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했죠.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거의 새벽에 퇴근했어요. 12시 전에 퇴근한 적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고 거의 1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잠 살짝 자고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이 남성복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우뚝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을 제가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 수석 디자이너인 실장급 월급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리고 월급의 반을 줄여야 되는데 500만 원 받던 사람이 뭐 절반으로 줄려니까 자존심 상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브랜드를 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처음으로 압구정동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을 해놓고 그때부터 보람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남성복을 잘했다. 정말 날개 돋친 듯이 옷이 판매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고객이 옷을 100명을 옷을 사러 오고 맞추러 오면은 우리 공장에서 하루에 해줄 수 있는 거는 한 30벌, 40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이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잘못해서 팔이 짝짝으로 달려서 나갔는데 그거 완전히 그거 미쓴 거거든요. 잘못한 건데 장광열한 디자이너가 뭔가 의도를 해서 이런 디자인을 했나 보다 해서 그것도 입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어떤 점에 반해서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묻히는 아무데나 있는 그런 옷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편안하고 그리고 그거 멋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옷 어디에다가 꼭 포인트를 넣는다든가 내 노하우를 넣어요.
a very stylish girl. How do I look? 해외 시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쿄 컬렉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끼리 가서 보고 뭐 감동을 했죠. 아, 이게 옷이 아니라 예술이구나. 그 예술품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옷을 사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분명히 수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느꼈어요. 그래서 서울 컬렉션을 만들어서 한번 하자라고 해서 도쿄 컬렉션 보고 와서 그 다음에 SFA라고 서울 컬렉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물론 좀 변화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과정 중에 파리 컬렉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복 최초로 파리 비행기를 탔죠. 그래서 파리 컬렉션을 하게 됐는데 그때 동양에서는 일본의 꼼데 가르송하고 이세이 미야케하고 요지 야마모토 세 사람만 나가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번째로 한국에서 최초로 남성복 컬렉션에 나갔죠. 그래서 거기 의상 조합에 정혜원도 됐고 정말 폭발적인 반응으로 정말 그 쇼를 하게 되고 옷도 많이 팔리게 되고 그런 시절이 그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것도 남이 안 할 때 새로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avoir de réflexe malheureux. Il faut que tu m'expliques un peu mieux comment te dire adieu. Mon cœur de silex vite prend feu. Ton cœur de pyrex résiste au feu. Je suis bien perplexe, je ne peux me résoudre aux adieux. Je sais bien qu'un ex. 대한민국 남자 연예인들이 거의 다 입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들 입으셨는데요. 오픈해가지고 한 석 달인가 넉 달 정도 되는데 어느 날 까만 승용차가 딱 저희 매장에 쓴 거예요. 거기서 내리는 분이 조용필 씨인 거예요. 제가 뭐 말이 안 나올 정도.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스타였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오시냐 했더니 방송국에 소문이 쫙 나서 옷 자른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서 왔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옷을 이제 그분 옷을 거의 전속으로 하게 됐죠. 그 시대에 이렇게 화면 틀어주면 아 저거 내가 만든 옷, 아 저것도 내가 만든 옷 막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했고 서태지 씨 정말 그 당시 그 대단했잖아요. 서태지 씨 옷도 제가 했고 또 소방차 정말 대단했어요. 소방차 때문에 전국에 있는 멋쟁이 고등학교 대학생들 다 왔었어요. 소방차 승마바지, 소방차 구두 지금으로 한다고 가요 프로에서 1등 했는데 거기에 입고 나오는 똑같이 그렇게 재미있게 정말 했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에 조용필 씨 집을 가게 됐어요. 우연하게. 옷방을 보니까 한 500벌이 넘는 옷이 제 옷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말라고 버리지 마라. 이 옷은 내가 나중에 의상 방문할 건데 그때 내가 소장하겠다고. 소방차 같은 경우에 그 스타일 자체를 생각을 해내신 거잖아요. 승마 바지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멤버가 3명이었죠. 3명인데 하나는 키가 크고 마르고 하나는 적당하고 하나는 뚱뚱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셋 다 뭔가 통일감을 주면서 뭔가 멋도 있고 또 춤을 추니까 무대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고 국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좀 활동적이면서도 폼 나는 게 또 동양인한테 다리 좀 길어 보이고 어떤 경쾌한 룩을 줄 수 있는 게 승마 바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승마 바지를 좀 이렇게 살짝 변형을 해서 장광협회 승마 바지를 만들어서 입혔죠. 입혔는데 그게 정말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뭐 동대문시장 가도 그때 소방차 승마바지라고 이름이 아예 소방차 승마바지였어요.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뮤지터 씨를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1년에 이제 뭐 대여섯 번 쇼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할 때마다 모델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모델이 귀할 때였어요. 그래서 물론 모델 중에서도 쓰지만 어디 키 좀 크고 괜찮은 내 이미지에 맞는 모델이 있나라고 주의 있게 보죠. 근데 이제 유지태 씨도 우리 샵 앞에 지나가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벗어보라 하니까 너무 몸이 이쁜 거예요. 너 뭐 하는 애냐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발레를 했대요. 그래서 모델을 바로 세웠는데 정말 연기도 잘하고 모델하면서도 괜찮은 거예요. 또 정말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차승원 씨나 광주한이나 아니면 이진욱이나 다들 내 모델로 캐스팅이 돼서 아니면 현빈 같은 경우도 길거리 걸어가는데 불렀어요. 와봐. 그래서 모델 시켜서 오늘날 이제 그게 기초가 돼서 탤런트가 된 거죠. 참 도전 정신이 늘 살아 숨쉬시는 게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많이 했죠.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역사, 비교, 또 철학, 문화 그거를 나한테 접목을 시키면서 요리조리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하는데 뭐 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했죠. 뭐 TV도 했었고 리빙도 했었고 카메라도 했었고 또 친구도 했었고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건 정말 다방면에 대한 지식과 감성이 살아 숨쉬어야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 가을에 컬렉션 할 때 제가 저희 셀럽들을 이제 컬렉션장에 초대를 하잖아요. 요즘 뭐 핫한 배우 유승용 씨도 와서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 TV 통해서 작년에 브라운이라는 개 있었잖아요.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그 정유사 팀하고 브라운이를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쇼하기 전에 무대에서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쇼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컬렉션 보통 하면은 많게는 뭐 2,000명에서 적게는 한 1,000명 그 쇼장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난리였어요. 환호성을 하면서. 왜냐? 얼마나 아이디어 좋아요. 재밌고 유니크하잖아요. 어떤 그런 거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강현은 역시 아이디어도 좋고 재밌구나. 그리고 타이밍. 만약에 올해 브라운이를 초대한다면 이거 아니에요. 핫할 때 그 친구를 딱 데리고 올 만한 타이밍이 딱 있어요. 옛날에 현빈이가 삼순이 할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야 비나 와. 너 무대 한번 서. 딱 섰었어요. 완전 콘서트장이었죠 무대가. 왜냐하면 다른 때 하면 안 되거든요. 딱 타이밍이 있을 때 막 치고 올라왔을 때 그럴 때 강지환하고 이준익이가 신인으로 데뷔해서 쇼를 했는데 무대 뒤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언제 현빈처럼 저렇게 나오면 박수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금방이야 했는데 그 뒤로 몇 년 있다가 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꼭 제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본인을 베팅할 줄 알아요. 그래야 성공하지 남이 다 해놓은 거 그리고 루즈한 거 그리고 유행 진앙하면은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거는 제가 전라도 그 다도해에서 싱싱한 생선 먹고 산에서 곰치, 취나물 바로 해서 바로 무쳐서 먹고 들에서 바로 빻아가지고 먹고 그 싱싱하고 제철 과일 웰빙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순간 포착을 그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좋은 고장에서 태어난 DNA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죠. 좋은 부모도 있고 좋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어렸을 때 자랐다면은 아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곳에서 자랐잖아요. 어려서 도저히 꼬마로서 어렸을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파리로 갔다 서울로 갔다 막 하면서 쇼하고 디자인하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직원은 수백 명 되고
이거 좀 양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먹어. 다음부터 잘할게 하고 이제 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즐거워야 되거든요.